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통과된 법안은 최상병 특검법으로 기록됐습니다.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펼치며 법안 상정을 하루 늦춘 국민의힘은 거세게 항의했고 내일 예정이던 국회 개원식은 결국 기약 없이 연기됐습니다.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방송은 지금 공공의 기기, 이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면서 6분 30초 동안 지명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야당은 바로 탄핵 대상이라면서 반발했는데 탄핵과 사퇴, 또 새로운 후보자 지명이라는 무한 루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 포커스 나이트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발의 한 달여 만에 초고속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비판해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청 앞 역주행 사고로 희생된 9명의 발인이 눈물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에 대한 첫 피의자 진술 조사를 벌였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최고 120mm 이상 쏟아지겠고 특히 밤사이 곳곳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장차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공영방송 이사 선임 추진 등 강공을 예고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이 진료 축소에 들어갔습니다. 환자 단체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의료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미국발 훈풍에 코스피가 연고점을 새로 쓰면서 2,800선을 넘어섰습니다. 2년 5개월여 만에 최고치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다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지 37일 만으로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먼저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앞을 둘러싸고 연신 구호를 외칩니다. 충분히 시간을 드렸어요. 국민의힘이 최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에 반대하며 시작한 무제한 토론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시키려 하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하루 전 종결 동의안을 낸 민주당은 토론 종료 요건인 180명 이상 찬성으로 26시간 만에 토론을 중단시켰습니다. 뒤이어 최상병 특검법 의결을 위한 본회의 표결도 진행됐는데 민주당 주도로 통과 요건인 과반을 넘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첫 법안이 된 최상병 특검법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 한 명씩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고 최장 150일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 등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 모두 따져볼 대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폭주 열차를 타고 실려온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우 의장을 민주당 꼭두각시라고 맹비난했고 22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의사 일정으로 국회를 파탄시키는 현실에서 국회 개원식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법안 수용을 압박하며 또 거부할 경우 몰락의 길로 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들불처럼 번지는 분노의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 이번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여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변화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최상병 순직 일주기 전후로 예상됩니다. 일단 수사 먼저를 강조해온 만큼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는데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은 시점이라 여건의 고심도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여야의 대치는 각종 특검 추진과 탄핵을 고리로 한층 격화하고 있습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결국 연기됐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검사 탄핵안 등 연일 대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민주당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의문사 관련 특검법을 이달 내에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주변인의 잇따른 의문사에 대한 여권 일각의 특검 주장에 검찰의 정적 탄압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선 겁니다. 정적 탄압, 살인수사 진상조사 특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얼마나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으면 이들이 죽음을 선택했을지 분명히 밝혀내야 합니다. 탄핵안을 고리로 한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국회가 탄핵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발의에 이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내정자 신분에서 방송사의 보도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편성권 침해이자 공정성을 훼손한 위험한 발언으로 이미 방송법을 위반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행정부와 사법부, 나아가 대통령 탄핵까지 서슴지 않고 말한다며 이성을 잃은 국기문란이자 헌정질서 붕괴라고 비판했습니다. 22대 국회는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입법 독재로 가득 찼습니다.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상권분리 파괴이며 명백한 위헌입니다. 특히 검사 탄핵안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이재명 방탄 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 수사에 관여한 검사만 표적으로 삼았다며 이 검사를 바꾼다고 해서 유죄 여부가 바뀌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기 당 대표를 수사하고 재판을 지휘하는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 검사들을 국회로 불러서 조사하겠다는 것은 민주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최상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겹치면서 여당의 불참 선언으로 22대 국회 개원식이 결국 연기됐습니다. 특검법과 탄핵안을 두고 여야 극한의 대결이 펼쳐지면서 일각에선 22대 국회 내내 타협의 정치가 실종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지명하는 등 장 차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 업무를 부당하게 중단시키려는 시도가 있지만 국정 공백을 만들지 않기 위해 신속히 후임자를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총선 후 처음으로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먼저 탄핵 전 스스로 사퇴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진숙 후보자가 방송 신뢰를 회복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정상화하고 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여 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적임자입니다.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방송 장악 의도가 없다고 선을 그으며 방송, 특히 공영방송이 노동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영방송, 공영언론이 노동 권력, 노동단체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영방송, 공영언론의 다수 구성원이 민노총의 조직원입니다.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은 김홍일 전 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지 단 이틀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법 사항이 없는데도 방통위 업무를 중단시키려는 시도에 맞서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환경부 장관의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을, 금융위원장에는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인사혁신처장과 기재부 1차관 등 차관급 7명에 대한 인사도 단행됐는데 이 가운데 대통령실 비서관 3명이 발탁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가 새로운 활력을 갖고 올 하반기 더 열심히 일하자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장수 장관을 중심으로 조만간 추가 개각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밤사이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충청과 호남에는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한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수영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지금 어느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 겁니까? 네, 현재 경기 중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으로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동두천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구름이 빠르게 동북동진하면서 동두천은 빗줄기가 가늘어지겠지만 이 비구름대가 이동해가는 강원 북부 지역에는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서해상에서 보이는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대가 계속해서 우리나라로 유입됩니다. 남서에서 북동으로 대각선의 긴 띠 형태의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그 밖에 중부에 이어 내일 새벽에는 남부지방에도 이렇게 비가 내린 뒤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앞으로 충남 남서부에는 10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며 호우특보가 내려질 수 있겠고 경기 북서부와 호남에도 최고 80mm 안팎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또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곳에 따라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취약 시간대에 강한 비가 내리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수구 등 주변 점검 철저히 해주시고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기온이 크게 낮아지지 않겠습니다. 아침까지 서울 기온이 23도, 강릉 26도, 광주 24도, 대구 25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나겠고 남부지방에 폭염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8도, 강릉 32도, 대구와 제주 33도까지 오르는 등 특히 영동과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서울시청 인근에서 역주행 사고가 난 지 사흘이 지나고 희생자들의 발인이 진행됐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 황망한 죽음에 유가족은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고 직장 동료들은 마지막 출근길을 애도했습니다. 보도에 정현우 기자입니다. 뺑소니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장애를 딛고 공무원이 된 집안의 자랑. 사진 속 환하게 웃는 고인을 바라보며 유가족은 인사를 전합니다. 한 절 올리실게요. 앳된 딸이 든 영정을 앞세운 운구 행렬은 생전 고인이 일하던 서울시청 건물을 들렀습니다. 마지막 출근길을 지키는 동료들. 운구 차량이 멀어지자 참았던 울음이 새어나옵니다. 또 다른 시청 직원도 마지막 인사를 왔습니다. 누구보다 일터를 사랑했던 동료와의 이별에 시청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저희 형이 너무 좋아하는 곳이었어요, 여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승진한 날 참변을 당한 은행 직원도 또 다른 희생자들도 장지로 향했습니다. 오래 함께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족들은 아직 헤어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남카리 다시 오르겠습니다. 사고 현장을 찾은 시민들도 술잔을 채우고 기도를 하며 먼 길을 떠나는 희생자들을 위로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16명이 숨지거나 다친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병원에 입원한 운전자를 찾아가 조사를 벌였습니다. 운전자는 경찰에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며 거듭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벌였습니다. 운전자 차 씨가 갈비뼈가 여러 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병원을 직접 찾아가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차 씨가 입원해 있는 이곳 병원을 방문해 2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교통사고 조사 경력 20년이 넘은 경찰관 4명이 입회해 급발진 정황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피해자가 급발진했다는 주장이 여전히 똑같았을까요? 운전 부주의 시인했나요? 차 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조사를 받은 부인과 마찬가지로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다는 주장을 이어간 겁니다. 경찰은 앞으로 차 씨에 대한 조사를 2-3차례 더 이어가며 혐의를 특정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사고 현장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고 간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악의적인 게시물에 대해서도 계속 감시하고 반복적으로 유포하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정부가 고령 운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전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의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운전 적격 여부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2016년 버스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순차 도입된 제도로 65세에서 69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현행 자격요직 검사 제도가 변별력을 잃었다고 보고 지난해 6월부터 연구 용역을 통해 개선을 검토 중이며 9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이 진료와 수술을 줄이는 진료 재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애초 예고됐던 전면 휴진이 아니라 다행이라면서도 극단적 집단행동 대신 대화에 나서달라고 의료계에 요청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빅5 병원 가운데 하나인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이 진료 재조정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수술은 절반, 진료는 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첫날 큰 차질은 없었지만 환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유, 걱정되죠. 아유, 서울대에서 내가 아직 진료했는데 또 아산병원까지 여기 옮겼더니 또 아산병원까지 그런다 해갖고. 서울 아산병원 측은 중증, 응급 환자 진료엔 변함이 없다며 일반 진료에 미칠 여파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놓인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무기한 휴진 중이고 고려대 의료원과 충북대 의대 교수들도 조만간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는 의사들에게 내렸던 행정명령은 권력 남용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 휴진 같은 극단적 방식을 멈추고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여러분께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 많은 환자들의 호소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갑작스러운 대규모 증원으로 의대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앞으로 교원이나 시설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 문제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각 의과대학과 함께 교수 인력과 교육시설, 수련병원 등 교육 인프라 여건을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보며 정원 후 교육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투쟁 강도가 다소 정체된 사이 정부가 조만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리는지가 새로운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의교협은 오늘 성명을 통해 이들이 의료계와 협의하기로 한 의정 합의서를 파기하고 초법적으로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해 의료농단과 교육농단 사태를 촉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 현장은 붕괴하고 공공과 필수, 지역 의료에 필요한 인력 조달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대한의사협회와 수차례 소통했다고 허위 주장을 한 복지부 2차관도 파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의료 공백 사태가 심화한 지 130일이 넘었습니다. 일부 병원들이 잇따라 진료를 축소하거나 멈추고 있는 가운데 참다 못한 환자와 가족들이 거리로 나와 울분을 토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들이 2년째 혈액암을 앓고 있다는 어머니. 혹시 진료를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루하루가 걱정입니다. 언제 그만 또 안 나올지 모르니까 그것도 막 걱정이 되고 좀 많이 좀 긴장이 돼요. 예약이 밀리고 치료받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넘나드는 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상 다반사가 됐습니다. 또 친구가 3, 4일 전에 건강검진에서 백혈병으로 진단이 났는데 대학병원에서 예약을 안 받아줘서 울면서 전화가 오고 해서. 진단받은 1형 당뇨 아이가 이 인천 지역에 사는데 인천 지역에서 응급 치료를 받지 못해서 전라도까지. 현 사태가 심각하다며 80살이 넘었는데도 충청북도에서부터 올라온 할아버지도 있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휴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개인병원에 갔더니 개인병원에는 종합병원에 가래요. 불안한 마음으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환자와 가족들은 조속한 의정 갈등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환자들이 당신들의 아들, 딸 이래도 이렇게 방관하고 입으로만 죄송 할 수 있겠냐며 큰소리 쳤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의견 갈등 해소용으로 우리 환자들 생명이 볼모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먼저 휴진을 멈출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정부에는 전공의에 의존하는 수련 환경을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집단 행동이 발생하더라도 필수 의료는 중단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법을 만들라며 국회에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상병 특검법이 24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거쳐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은 오늘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는데요. 현장 화면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곽규택 의원 이제 과정의 논의를 토론을 중지하겠습니다. 행정부 속으로 마이크 꺼주세요. 토론 진행 중에 토론을 끊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토론이 끝나야지 토론 종결할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의사 정리할 수 있어요. 네, 24시간이 지나도 이 필리버스터가 끝나지 않으니까 강제로 종료시키는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사달이 난 건데 어쨌든 결국엔 최상병 특검법이라는 이 강제 종료 하는 게 찬성 189, 반대 1명. 이렇게 최상병 특검법이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오늘 국회 방송을 일부러 보고 방송에 나왔는데, 네. 야, 참 가관이다. 칼막스가 유족소회라는 말이 했는데, 국민이 투표할 때만 국민을 왕으로 떠받들고, 일단 투표가 끝나면 국민은 노예로 전락한다. 그런 것이 이제 유족소회라는 말인데, 예. 딱 그 말이 오늘 이 국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그 단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가관이었고, 물론 동물국회 선진화법이 있기 전에는 여러 가지 화염방사기는 아니고 소화기까지 들이대고 하는 그런 동물국회 모습이었지만 선진화법이 된 다음에는 이것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그냥 말로만 하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써 서로 조롱하는 이런 것이 훨씬 더, 결국은 정치는 말로 하는 건데 상대방한테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그 상처를 상대방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한테 조롱을 하면 국민의힘을 찍은 국민들, 유권자들한테 조롱을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선거가 끝나면 이제 다음 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국민을 쉽게 말하는 졸로 본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오늘 국회에서 봤고 서로 상호 존중하는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화면으로 잠깐 지나갔는데 김재섭 의원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반대표를 던지긴 했으나 그래서 반대 한 표가 나왔고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더라고요. 네. 예. 사실은 이제 여권 내에서 이제 불참, 지난번 21대 마지막에 표결을 했을 때는 당시 안철수 의원이 불참을 했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본인이 특검에 찬성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표결에는 이제 불참함으로 인해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결국 표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찬성까지 했어요. 자, 반대로 이제 김재섭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찬성 뜻을 밝히긴 했는데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제3자 이
그 특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안이 나왔기 한동훈 때문에 후보 안이 나왔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찬성을 하는 쪽으로 입장이 좀 선회가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암시하는 바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에서 이 최상병 특검 부분을 가지고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 그 방식은 둘째치더라도 이거 가지고 지금 일단 찬반이 분분한 상태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전당대회 전후로 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질 거고 돌아오면은 이 지금 현재 전당대회에서 이 의견이 반으로 갈리는 분분한 상황이 결국은 후폭풍으로 소위 말해서 거부권이 행사되고 재의결할 때 일종의 반란표로 이어질 수 있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반대 아닌 반대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지금 현재는 반대지만 앞으로 소위 국민의힘이 전당대회에서 바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쉽게 얘기해서 소위 친윤 지도부가 또 탄생한다. 또는 한동훈 후보를 갖다 떨어뜨리고 특검은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반란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는 한번 좀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그렇게 보셨군요. 자, 근데 내일 원래 개원식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22대 국회 개원식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아예 연기가 됐습니다. 이게 그 여야 대치로 인해서 연기가 되는 게 이게 상당히 전례 없는 일 아닙니까? 그 역대 원구성도 21대 국회가 상당히 가파르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서로 격돌하면서 끝나고 바로 22대 국회로 넘어오면서 잘 될까? 국민들이 21대보다 훨씬 더 여당과 야당의 격차가 또 벌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강공으로 나가고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지금 강공으로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원구성이 44일 만에 타결이 됐다면 이번 원구성은 20일 만에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쉽게 갈 줄 알았는데 역시 이번 이제 특검과 관련해서 최상병 특검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서로 가파르게 대치를 하고 있고 오기의 정치라고 저는 봅니다. 서로 대화 타협 그리고 무슨 수에 의한 정치 그런 것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어떤 자유와 평등적인 가치를 서로 실현하는 그런 의회 정치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저는 이 현상을 보면은 민주당의 밀어붙이기 이것도 다 진영 논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타협이 안 되고 국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그 개원한 지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근데 무슨 학교를 입학하는데 한참 다니다가 입학식을 합니까? 이것도 5월 31일에 이제 시작된 거죠. 5월 30일에 시작됐으면 바로 의장만 뽑고 아니면 상임위원장 선출이 서로 타결이 안 되면 의장만 뽑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한참 다니다가 한 7월 달에 방학 전에 입학식을 한다는 이것도 세계적인 좀 코미디라고 생각을 하고 개원식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축제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건데 분위기가 국회라는 것이 헌법적인 질서를 다루는 것이고 이런 약속도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 질서 이런 것을 지키면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실이 오늘 최상병 특검법 통과한 거에 대해서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거나 다름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헌법을 유린한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좀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민주당, 그러니까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갖는 거 이게 이제 위헌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 박근혜 이제 특검 때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을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추천권을 갖는 게 위헌이 아니다라고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난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에 와서 대통령실이 또 헌법 유린이고 마치 위헌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당시 특검을 진행했던 윤석열 대통령도 뻔히 아는 사실인데 너무나 좀 소위 빠져나가기 위한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의 어떤 거부권 행사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는 거를 대통령실도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명분이 없으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으니까 헌법 유린 이런 얘기하는 건데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아니다라고 이미 판결을 내린 거를 대통령이 또 뒤집는다는 것도 웃긴 얘기죠, 사실. 그 위헌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이제 최상병 특검만 얘기해도 작년 9월 5일 날 민주당에 의해서 이게 고발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또 법안을 만들어서
고발인 수사 검사를 민주당이 정하고 그리고 절차와 기간 범위도 모두 민주당이 정하고. 예. 그럼 지금 민주당이 집권을 한 겁니까? 집권은 헌법을 행정수반으로서 수행하는 것은 국민의힘 배출한 윤석열 대통령한테 국민들은 권한을 줬는데 헌법을 추진할 권한을 줬는데 이것을 특검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민주당이 이것을 다 대통령의 권한을 뺏어온다는 것이 사법권과 행정권 침해라는 거죠. 침해죠. 그것을 위헌이라고 해서 제2호권 거부권을 했고 거부권을 21대 했더니 21대 개헌하자마자 뭐 총선 공약인지 하여튼 민주당에서 제1호 법안으로 최상병 특검을 지금 또 상정을 했는데 지난번 상정과 훨씬 더 악법적인 형태로 또 위헌적 요소가 뭐냐면 그 특별검사가 단독으로 30일을 연장하게 돼 있습니다. 수사 기간을. 그 전에는 대통령이한테 건의해서 대통령이 인정을 하면 인정을 하게 되는데 위헌적인 그런 특검법에다가 이번에 플러스 알파된 위헌적인 것을 덧씌워서 이렇게 보내고 고발한 사람이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하는 이런 것이 올바른 헌법의 형태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한마디를 더 해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위헌이냐 아니냐 또는 위법이냐 아니냐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특검의 본질에 조금 더 중요성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임기가 아직 3년이나 남은 대통령을 수사해야 될지도 모르는 특검입니다. 사실은 이 최상병 특검의 이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 외압의 출발점이 된 경로에 대해서 특검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연 야당이 추천하는 그런 후보가 아니고 제3자가 또는 뭐 소위 뭐 변협이나 이런 데서 추천하는 물론 뭐 제대로 된 특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과연 임기 3년 남은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지난번 국정농단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도 야당이 직접 후보를 추천했었던 거고 지금도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해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천권을 야당이 갖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거는 뭐 위헌 논란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의지 이런 측면이라고 봅니다. 이 토론의 진도를 좀 더 나가기 위해서 조금 이거 좀 화면을 보면서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할 텐데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던 과정 중에서 해프닝이 하나 또 있었는데요. 의원들이 좀 조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김민전, 최수진 의원이 이제 주인공이었었는데 논란이 되니까 사과를 했는데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추경야도가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전날의 경우에도 또 비전 발표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지금 많이 겹쳐가지고요. 체력적으로 상당히 많이 힘든 상황이었고 어쨌든 너무 민망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당에 정말 진심과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자리에서 제가 너무 피곤해서 졸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진짜 사과드립니다.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이게 필로우버스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도 지금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장면들. 당사자들도 이 화면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데 국회라는 엄중함 그리고 지금 특검을 두고 사활을 걸고 국민의힘이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최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수석 대변인이고 그리고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위원 출마를 해서 여성 할당제로서 당연 지금 최고위원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무게 있는 두 분이 저런 모습이 동시에 카메라에 노출됐다는 것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초선이기 때문에 국회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걸로 양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상당히 뭐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사과는 했지만 본인들의 이거에 대해서 상처는 상당히 오래 갈 것이고 그리고 당내 꾸준히 계속 반복돼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안타깝다고 봅니다. 인요한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도 졸았는데 화면에 안 잡혔을 뿐이지 이거 언론이 좀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언론 탓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좋은 거 가지고 뭐라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밤새고 있는데 네. 피곤한데 꾸벅꾸벅 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네. 조는 거하고 자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차이가 납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이분들이 쉽게 국회의원 돼서 그런가? 둘 다 특이하게도 또 비례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정말 힘들게 특히 수도권에서는 정말로 그 능력 있는 분들도 바람 불어가지고 다 떨어졌는데 네. 정말로 비례로 정말 선거운동도 제대로 야당하고 싸워보지도 않고 빼치다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럴수록 이분들이 더 나서서 국민들 필리버스터라는 게 뭡니까? 의석수가 적은 정당의 국회의원이 네.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주구동살동해도 국민들이 들을까 말까 한데 조는 게 아니라 주무신 거잖아요. 이거는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예, 이거는. 알겠습니다. 좀 뭐 김민전 의원 얘기대로 좀 민망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는데요. 자,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했던 이제 말들을 한번 볼 텐데요. 검사 출신이자 초선인 주진우 의원의 발언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 과정을 문제 삼았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군에서 수사를 이 사건 분명히 수사권이 없는 사건인데 박정훈 수사단장이 오래 조사하는 것은 법 규정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훈 단장 본인도 그걸 인식했기 때문에 사건 발생 후 단 열흘 만에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왜 이렇게까지 급하게 적은 인력으로 빨리 결론을 내려고 했는지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일단 군의 수사권이 없다라는 걸 전제로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8명이나 입건시키고 빨리 왜 결론을 내렸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충돌되는 거고 이것이 이제 야당에서는 이것이 특검의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법률가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군 수사기관으로해서 경찰로 이첩하는 것은 네. 성비위라든가 아니면 사망사고, 네. 인사사고 네. 이런 것에 한해서는 내부에서 수사하지 말고 예. 왜냐하면 상황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단장이 이것을 외부기관으로 빨리 이첩을 하던가 예.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하거나 재단을 하면 법적인 어떤 재단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로 언론적인 취지를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거기서 예. 이제 비유하면서 여러 가지 대장동 사건 얘기도 나왔죠. 대장동 사건 얘기도 나오고 예. 또 군의 어떤 본인은 그 현역 입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일병, 이병, 상병, 병장 이런 수는 한 그런 것까지 얘기했는데 그것은 저는 뭐 실수라고 보고 핵심적인 포인트는 수사단장이 할 수 없는 예. 그런 것을 왜 밖으로 옮기지 않고 예. 본인이 빨리, 했냐 그러니까요. 이것이 저는 이것을 잘못한 것을 질타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주진우 의원이 아무리 대통령 비서관 출신으로서 용산 지킴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대대장이나 당시에 사건 당시에 통화만 들어도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왜 무리한 그 수색을 했는지 그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가 너무나 명명백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빨리 결론을 내렸느냐?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책임이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통화를 갖다가 주진우 의원께서는 과연 제대로 들으신 건지 언론에 방송이 된 그 통화 내역을 또 하나 군 헌병단이 당시에 수사권이 없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예. 경찰이 수사권을 갖다가 군부대 내에서 행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위탁된 거예요. 그래서 기초 조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첨부를 해서 넘기는 겁니다. 그럼 경찰은 군부대에 직접 수사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걸 가지고 이 수사 의견이라든지 내용이 맞는지를 다시 예. 한번 보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수사권 없다고 8명 입건시켰다고 이거를 마치 할 수도 없는데 권한을 갖다 행사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봅니다. 자, 또 주 의원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특검법에 있는 그 재판 기간 조항도 하나 지적을 했는데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대목 같습니다. 그 1심을 6개월 만에 결론 내라고 한다. 이 부분이 있었던가 봐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저도 이 부분은 뭐 처음 봤는데요. 네. 특검법을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예. 1심을 6개월, 우리가 통상적으로 6개월 내에 내는 수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선거법 같은 경우가 그래요. 선거법은 너 시간을 너무 길게 끌지 않도록 6개월 안에 무조건 판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치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앞서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념이나 진영 논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핵심이니까 뭐 6개월 안에 빨리 결론 내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건 저는 상당히 전략적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다급하다. 다수당의 위력으로서 야당의 독주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곁들여서 6개월 만에 결론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통화와 대통령의 경로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개입했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다. 그것을 빨리 밝혀서 탄핵으로 바로 연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속도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야당의 전략적인 의도가 상당히 숨어 있고 알겠습니다. 그런 걸로 이렇게 특검을 민주당에서 이렇게 해서 법을 만드는 기관이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특정인을 겨냥하고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법을 하면 이건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적용할 수 있는 적용 범위가 넓은 것이 올바른 법이지 어떤 특정인과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것이 이게 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최상병 특검법이 워낙 큰 이슈여서 두 분 이제 하실 말씀도 많았고 조금 이제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첫 공식 석상부터 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한번 발언 듣겠습니다. 방송이 지금은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공영방송이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점에서 공영방송, 공영언론이 노동권력, 노동단체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영방송, 공영언론의 다수 구성원이 민노총의 조직원입니다. 예. 지명자를 소개하는 그 자리에서 6분 30초 동안 이제 지명 소감을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좀 흔치 않은 장면이었죠. 네. 뭐 사실상 이거는 뭐 야당에 대한 뭐 전쟁 선포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이진숙 후보자는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과거 역대 보수 정권에서 방송 장악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뭐 여당 추천으로 이 방통위원으로 추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소위 편파성 논란 때문에 결국 위원으로 임명되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전국에서 또다시 방통위원장으로 이렇게 내정을 한 것은 결국은 뭐 MBC 손 보겠다. 뭐 그 얘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봐요. 또 하나는 본인이 방송이 공기가 아닌 흉기가 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진숙 후보자가 그런 얘기할 자격이 있냐. 과거에 세월호 그 오보 났을 때 당시 MBC 보도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지금 종북 주사파가 배후에 있다. 이런 발언을 한 분이에요. SNS에다가. 아니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보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분이 지금 방통위원장이 되면 그야말로 방송을 갖다가 무기로 해서 흉기로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이 과연 방통위원장 자격이 있냐? 당연히 시민단체나 야당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죠. 논란이 됐던 SNS 그 발언들이 있었죠. 우리 준비된 화면 있으면 좀 보여주시고요. 자, 어쨌든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김홍일 전 위원장이 사퇴한 지 이틀 만에 이제 신속하게 또 지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 배경은 뭘까요? 지금 방송 3법이 지금 통과됐지 않았습니까? 아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여당에서는 좌파 방송 연구 장악법이라고 지금 이미 단정을 했고 그리고 이걸 막을 필요가 있다고 지금 뭐 국민의힘이라든가 정부 여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 같고 그리고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지금 이제 이사를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체를 하는 것이 과거에 민주당이 임명한 이사진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공기업도 마찬가지로 임기가 끝났는데도 아직 임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방송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속도전을 내기 위해서는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추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2인 방송 체제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를 했고
새로운 이준석 방송이었지 오늘 내정을 해서 이제 예. 청문회를 거쳐서 이달 말기에 이제 대통령 임명을 하면 예. 그래도 제대로 이렇게 숨통이 트여서 시스템이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예. 여기에서 뭐 지금 SNS에 과거에 이준석 대표의 그런 여러 가지 위원장의 그런 멘트들 네. 개인적인 사견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예. 어떤 국가의 직을 맡았을 때는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고 그 방송이라든가 기관의 특성에 맞는 그런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런 사적인 그런 과거의 뭐 SNS라든가 이런 걸 다 뒤져가지고 그렇게까지 재단을 하는 것은 조금 어쨌든 문제가 있지 본인도 않나 생각이 오늘 지명 듭니다. 소감 얘기할 때 자유한국당에 입당해서 정치활동 한 적이 있다. 하지만 방통위원장에 임명이 되면은 중립성을 지켜서 일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어쨌든 야당에서는 다시 이거 탄핵이다 이것도 이준석 후보자도 이거 바로 탄핵시키겠다 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이 루프를 어떻게 하면 이거 근절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얘기 나온 게 방송 3법 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문진이나 방통위의 권한이 결국은 너무 세고 근데 그 위원장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기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소위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앉히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지금 20년째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 부분을 갖다가 좀 그 위원회의 수두를 갖다가 좀 시민단체라든지 각계 계층의 이해관계 가진 분들이 모여서 네. 좀 더 중립적인 기구로 만들어 보자. 이게 지금 방송사법의 내용이거든요. 네. 저는 뭐 지금 여당이 언제까지 여당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대선에서는 또 야당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때 가가지고 또 당시 여당에게 방송 장악한다 그러고 또 싸우지 말고 예. 지금 여당일 때 저는 방송 3법을 다시 좀 수정을 봐서라도 예. 민주당과 합의를 해서라도 예. 어느 정도 좀 중립화된 기구로 가는 게 맞다. 좀 그런 점에서 여당이 무조건 반대만 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예. 진정으로 공영방송이 중립적인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예. 그런 위원회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드는 쪽으로 가야지 예. 이준석 후보 같은 사람 내세워가지고 또다시 방송 장악 논란을 하고 또 사회의 갈등이 또 비켜지면 결국은 뭐 야당으로서는 할 일이 더 뭐 있습니까? 그럼 그거 막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사회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민주당한테 다 맡기면 됩니다. 지금 방송 3법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이런 방송법과 달리 방송 3법이 야당 민주당이 제출한 걸로 그대로 하면 모든 걸 다 민주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시민사회 세력이 다 들어가서 하고 네. 뭐 추천도 그렇고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정권이라든가 이런데 기존의 어떤 정부의 기존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빼고 민주당 멋대로 그리고 민주당 맛에 맞는 예. 그런 방송국을 장악하겠다는 그런 네. 뜻이기 때문에 뭐 서로 싸우지 않으려면 그러면 국회에서 다수당 얻은 108석이니까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게 시기적으로 공영방송 이사진이 교체하는 시기가 임박해서 지금 이걸 진행하려다 보니까 양쪽이 전부 속도전을 내가지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정권마다 자기가 정권을 쥐었을 때는 이거를 실행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넉넉한 시기를 잡고 언제 한번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게 좀 필요하다 봅니다. 자, 마지막 주제 하나 더 할 텐데요.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연일 작심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참 저는 이원석 총장 보면은 좀 안타까워요. 아니 역대 총장들 인사 패싱하면은요 검찰총장 옷 벗었습니다. 그리고 항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소위 말해서 검찰 인사에 대해서 총장하고 제대로 상의도 안 된 인사가 발표됐을 때 입만 꼭 다물고 화내는 척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 검사들 뭐 했습니까? 과거에 윤석열 총장 시절에 인사 패싱했다고 당시 검사들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인사 패싱하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그다음에 김 여사 3년 동안 지금 소환조사 한 번도 못하고 있습니다. 올 1월 달부터 수사 실무진들이 소환조사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검찰총장, 검찰이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뭐 마치 뭐 나라가 절단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임명된 분인지 알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탄핵 너무 남발하고 네. 나라가 절단나게 생겼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헌법적인 질서가 거의 파괴되기 일부 직전까지 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유권자인 국민들이 학습 효과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이거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은 선거가 있을 때니까 지방선거 앞으로 2년 뒤에 일단 심판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탄핵이라는 것은 예외적이고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수당의 위력으로 무조건 탄핵을 거론하고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법성과 중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박상용, 강백신, 어미준, 김영철 검사, 어미준 검사를 빼고 어미준 검사는 한명숙 사건이니까 나머지는 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 검사들입니다. 어미준 검사도 그 대장동 백현동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것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민주당에서 탄핵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도를 하고 이해 충돌 소지도 충분히 있고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위헌적이고 위법이고 사법방해고 보복이고 방탄이고 이렇게 탄핵에 부당한 5가지를 대고 그리고 법사위에서 부르면 가지 않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법적인 절차 우리도 어길 테니까 같이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서로 국가가 이게 헌법적 질서가 무너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장 교수님 한 말씀만 딱 듣죠. 지금 이렇게 탄핵 사유를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저 네 현역 검사의 공통점은 이재명 전 대표는 어쨌든 민주당과 관련된 수사를 했던 경험이 있는 그런 검사들입니다. 저도 이게 법리적인 탄핵이 아니라 저는 정치적 탄핵 맞다라고 인정합니다. 왜 정치적 탄핵이냐? 안모 검사가 그 소위 그 기소권 남용으로 탄핵됐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명백한 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기각됐어요. 자, 그러면 소위 말해서 피의자하고 뒷거래하고 회유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뭔가 검사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 제어 장치를 갖다가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이게 지금 야당의 시각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되는데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가 이겁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검찰의 고위 인사들까지 제대로 된 수사와 제대로 된 내부 통제 장치가 없으니 우리라도 경종을 울리겠다. 이게 저는 탄핵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저 딱 한마디만. 검사는 기소권이 있고 수사의 책임자 아닙니까? 그러면 수사에서 정당하냐, 합법하냐, 적법하냐 그것은 무슨 요즘은 뭐 고문하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것을 기소를 하고 재판에 넘기면 법원에서 사법부 판사가 판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검사의 기능은 존중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더 질문할 것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그만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성호, 박창환 두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코스피가 2,800선을 뚫으면서 연고점을 새로 썼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들썩인 영향이 컸습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는 출발부터 2,800선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장중 오름폭을 키우더니 2,824대로 마감했습니다. 10거래일 만에 연고점을 새로 쓰면서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납품 기대감에 3% 넘게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보도에 주가가 뛴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전자는 아직 테스트 중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투자 심리가 들썩인 건 미국발 훈풍 때문입니다. 지난달 미국 민간 고용 증가세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경기 둔화 신호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오는 9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 기대는 60%가 훌쩍 넘습니다. 수요가 줄면서 물가가 좀 잡힐 수 있다는 이야기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9월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장이 되면서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보십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짙어지면서 달러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원 넘게 급락해 오후 3시 반 기준 1380.45원을 기록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가 차등 적용 도입 부결 과정에 반발하는 사용자 위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공익위원과 근로자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8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사용자 위원들 불참으로 내년 최저시급 인상 폭 제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앞서 지난 2일 진행된 차등 적용 도입 여부 투표 과정에서 근로자 위원들이 물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표결을 방해한 것은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2년 9개월여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발표한 7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2% 오른 지난주 0.18%에 비해서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셋째 주 이후 145주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낸 건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15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달걀과 식용유, 라면 등 생필품 가격이 한 달 전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보면 달걀은 지난 5월 한 개 638원에서 지난달 660원으로 3.4% 상승했습니다. 식용유는 100ml에 1,044원으로 2%, 라면은 한 개에 791원으로 0.9% 오르는 등 7대 집중관리 품목 가격이 모두 올랐습니다. 또 지난달 다소비 가공식품 27개 가운데 국수와 간장, 고추장 등 14개 판매 가격이 한 달 전보다 최대 14.8% 상승했습니다. 16명이 숨지거나 다친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병원에 입원한 운전자를 찾아가 조사를 벌였습니다. 운전자는 경찰에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며 거듭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벌였습니다. 운전자 차 씨가 갈비뼈가 여러 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병원을 직접 찾아가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차 씨가 입원해 있는 이곳 병원을 방문해 2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교통사고 조사 경력 20년이 넘은 경찰관 4명이 입회해 급발진 정황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피해자가 급발진했다는 주장 여전히 똑같았을까요? 운전 부주의 시인했나요? 차 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조사를 받은 부인과 마찬가지로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다는 주장을 이어간 겁니다. 경찰은 앞으로 차 씨에 대한 조사를 2-3차례 더 이어가며 혐의를 특정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사고 현장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고 간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악의적인 게시물에 대해서도 계속 감시하고 반복적으로 유포하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주차장에서 돌진 사고를 내 보행자 3명을 다치게 한 택시 운전자에게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어제 택시 운전자 7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 처리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후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했는데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평소 당뇨 등 지병으로 처방약을 많이 복용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망 사건과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에 연루된 의원 2곳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여 의사와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수십 명에게 의료용 마약류나 전신 마취제를 투약해주고 20억 원가량을 챙겼습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병원 주사실에서 5만 원짜리 지폐를 뭉텅이로 내는 사람들. 주사를 꽂은 채 돈다발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주사를 맞은 사람들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정신없이 옷을 벗거나 손을 덜덜 떨며 손가락을 기이하게 꺾기도 합니다. 침대에서 굴러떨어지고 구토를 하면서도 또다시 주사를 맞습니다. 추가로 주사를 놓아달라 두 손 모아 사정하고 약을 더 주자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감사 표시까지 합니다.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 애토미데이트를 불법 투약한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전신마취제나 의료용 마약류 등을 불법 투약해온 의원 2곳의 관계자 16명과 투약자 26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두 의원은 지난해 롤스로이스 사망 사고와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 운전자들에게 약물을 주사한 곳들입니다. 의사 A씨 등 의원 관계자 7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용시술을 빙자해 내원자들에게 미다졸람과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투약해 마약류 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 번에 30여만 원씩 28명에게 540여 차례 투약해 모두 8억 5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롤스로이스 사망 사고로 병원 압수수색이 이뤄진 뒤에도 불법 투약 영업이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롤스로이스 사망 사고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환자의 안전한 귀가 등의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약물에 취해 있는 C씨의 약물 자동차 운전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C씨를 퇴원시킨 과실로 C씨가 차량으로 보행자를 충격 사망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에 연루된 의사 B씨 등 또 다른 의원 관계자 9명은 2019년 9월부터 4년에 걸쳐 75명에게 전신마취제 애토미데이트를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 사람에게 하루에 56번 약물을 주입하기도 했는데 한 번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받아 12억 5천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애토미데이트는 마약류가 아닌 전문 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어 마약류 관리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허점을 노린 겁니다. 이에 따라 병원 관계자들은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지만 주사를 맞은 내원자들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의사 2명의 재산 20억 원가량을 추징 보전하고 관계부처에 의료용 마약류 사용 후 운전 금지 시간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TV 토론 이후 궁지에 몰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며칠 안에 여론을 돌리지 못하면 사퇴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후보직 사퇴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뉴욕타임스는 토론을 망친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측근에게 후보직 포기 가능성을 거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향후 며칠 안에 대중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대선 후보직을 구해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금요일로 예정된 ABC 뉴스와의 인터뷰와 주말 유세에서 반드시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토론 이후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거액 후원자들이 플랜 B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후보 교체 여론이 물밑에서 요동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는 또 민주당 의원 25명이 무더기로 후보 사퇴 요구를 준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한 온라인 매체는 바이든이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물러나게 돼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And that should be potentially by this weekend, maybe latest by Monday. So that's how confident I am of how quickly it's going to happen. 백악관은 대통령이 후보직 사퇴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보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아니라고 밝혔다며 익명의 소식통과는 상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완주 약속을 지킬 거라며 후보 교체론을 반박했습니다. The president is clear-eyed and he is staying in the race. I don't have anything else beyond that. He's staying in the race.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전 직원들과 통화에서 누구도 자신을 밀어낼 수 없고 떠나지도 않을 거라며 완주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들 사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이 회람되는 등 TV토론 참패 늪에 빠진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당내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서한의 초안이 의원들 사이에서 회람되고 있다고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2명의 민주당 하원 인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15선 중진인 로이드 도겟 하원 의원이 처음 사퇴 요구를 공개적으로 한 데 이어 라울 그리엘버 의원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퇴론에 가세했습니다. 최강의 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해상 초계기 포세이돈 6대가 도입을 결정한 지 6년 만에 모두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해상 기반 삼축 체계 핵심 역할을 할 예정인데 한반도 영해에 대한 장악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용성 기자입니다. 포세이돈 제로원 출격! 활주로를 달리던 하얀색 기체가 출격 지시에 따라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우리 군에 새로 도입한 해상 초계기 PA 포세이돈의 국내 첫 비행입니다. 미국 보잉사의 여객기를 기반으로 개발돼 길이 40m, 폭 38m 크기로 터보팬 엔진 2개가 달려 최대 시속은 900km가 넘습니다. 적의 함선뿐 아니라 잠수함을 찾아내 직접 타격할 유도탄과 어뢰 등은 물론 적 잠수함을 식별하거나 추적하는 음향 탐지부표 120발을 장착할 수 있는 잠수함 킬러입니다. 우리 바다를 하늘에서 지킬 최신의 해상 초계기인 PAC 최고도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력화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해상 표적을 탐지하는 장거리 X밴드 레이더 등 최신의 기술이 탑재돼 현재 운용 중인 P3보다 빠르고 꼼꼼하게 적을 찾아냅니다. 해상 기반 삼축 체계의 핵심 전력 가운데 하나로 무장을 제외한 배당 가격만 약 2,200억 원에 이릅니다. 초계기 내에는 승무원 9명이 상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지난 16개월 동안 미국 현지에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한반도의 바다를 지배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PA 포세이돈은 적 잠수함을 어암 속의 물고기로 만들 것입니다. 이제 적 잠수함에게 바다는 지옥이 될 것입니다. 포세이돈이 전력화 과정을 거쳐 1년 뒤 실전 배치되면 기존 P3를 포함해 모두 20여 대의 해상 초계기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한반도 영해를 지키게 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의료 공백 사태가 심화한 지 130일이 넘었습니다. 일부 병원들이 잇따라 진료를 축소하거나 멈추고 있는 가운데 참다 못한 환자와 가족들이 거리로 나와 울분을 토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들이 2년째 혈액암을 앓고 있다는 어머니. 혹시 진료를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루하루가 걱정입니다. 언제 그만 또 안 나올지 모르니까 그것도 막 걱정이 되고 좀 많이 좀 긴장이 돼요. 예약이 밀리고 치료받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넘나드는 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상 다반사가 됐습니다. 또 친구가 3, 4일 전에 건강검진에서 백혈병으로 진단이 났는데 대학병원에서 예약을 안 받아줘서 울면서 전화가 오고 해서 진단받은 1형 당뇨 아이가 이 인천 지역에 사는데 인천 지역에서 응급 치료를 받지 못해서 전라도까지. 현 사태가 심각하다며 80살이 넘었는데도 충청북도에서부터 올라온 할아버지도 있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휴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개인병원에 갔더니 개인병원에서 종합병원에 가래요. 불안한 마음으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환자와 가족들은 조속한 의정 갈등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환자들이 당신들의 아들, 딸 이래도 이렇게 방관하고 입으로만 죄송 할 수 있겠냐며 큰 소리 쳤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의견 갈등 해소용으로 우리 환자들 생명이 볼모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먼저 휴진을 멈출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정부에는 전공의에 의존하는 수련 환경을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집단 행동이 발생하더라도 필수 의료는 중단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법을 만들라며 국회에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화성 리튬 제조 공장 화재가 일어난 뒤 열흘 만에 분향소에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가 마련됐습니다.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쯤 화성시청 1층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 참사 희생자들의 모습이 담긴 영정 사진과 이름이 적힌 위패를 안치했습니다. 재단에는 희생자 23명 가운데 15명의 영정과 20명의 위패가 놓였는데 일부 유족은 추후 영정과 위패를 분향소 재단에 올릴 예정입니다.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과 노동당국이 조만간 피의자 조사에 들어갑니다.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지역 사고수습 본부장을 맡은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은 브리핑을 열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관련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피의자 소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간 자격증을 따면 정부 지원금을 받고 또 일자리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노인 3천여 명을 속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스스로 생계를 이어가는 빈곤층이었는데 이들 일당에 뜯긴 돈이 6억 원에 달합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울산 남구의 상가 건물, 빈 사무실에 소파와 칠판만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노인을 상대로 교육을 하던 곳인데 지금은 공실로 남았습니다. 교육 주최 측은 강의를 듣고 민간 자격증을 따면 6달 동안 매월 국가지원금 75만 원이 나온다며 사람을 모았습니다. 시니어 인턴십 일자리도 약속하며 교육비로 17만 원을 받았고 대부분 60살이 넘는 노인이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교육을 4회를 받으면 자격증을 준다 그랬어요. 6개월간 어느 금액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뭐 60, 70만 원 되도록 보장을 해준다고 해서 그 17만 원 가입을. 하지만 국가지원금은 물론 일자리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환갑이 지난 나이에도 일해서 생계를 잇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전국 12곳에 센터를 운영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했습니다. 피해 노인만 3,500명이 넘고 받아챙긴 수업료만 6억 원에 달합니다. 이제 전국적인 계획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단지 이제 울산 쪽에 연구가 있다 보니까 울산 쪽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람을 점점점 너무 이제 지역 범위를 넓혀 나갔습니다. 경찰은 주범 60대 A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단체가 보조금 지급이나 취업을 약속하면 대부분 불법인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충남 아산에 있는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초순수라고 불리는 폐수 일부가 누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피부 발진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소방에선 수산화나트륨 용액이 누출됐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됐지만 업체 측은 누출된 용액은 초순수라는 폐수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배관 수리 작업 중 밸브에서 폐수가 누출된 것으로 화학사고는 아닌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운영하는 쏜 축구 아카데미 학부모들이 체벌이 없었다며 수사당국에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문제가 된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에 일부 학부모들이 동행했다며 부모들과 아이들 모두 당시 뭔가 분위기를 바꿀 전환점이 필요했고 어느 누구도 별다르다, 특이하다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60명이 추가 인정됐습니다. 환경부는 제41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60명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구제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공식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모두 5,787명으로 늘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어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어진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료한 뒤 곧바로 특검 법안의 표결에 붙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90명 가운데 찬성 189명으로 가결됐고 반대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1명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 주도로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헌정사의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정사의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22대 국회 초반부터 여야가 무제한 토론으로 극한 대치를 빚었습니다. 국회의장이 토론을 종결하려 하자 여당은 의장의 진행 방식을 문제 삼으며 단체로 항의했습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무제한 토론이 24시간 30분째 진행될 무렵 우원식 국회의장은 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을 선언했습니다. 네, 곽규택 의원, 이제 과정의 논의를 토론을 중지하겠습니다. 행정부 속으로 마이크 꺼주세요.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의장석으로 몰려가 강하게 항의했고 토론 진행 중에 토론을 끊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토론이 끝나야지 토론 종결할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의사 정리할 수 있어요. 야당은 당장 표결하자며 우 의장의 힘을 실어줬습니다. 40여 분 대치 끝에 투표가 시작됐고 결국 무제한 토론은 시작 26시간 만에 종결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을 빠져나온 여당 의원들은 성숙한 토론의 시간이 파탄과 파행의 시간으로 바뀌었다며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의회주의 무시하는 편파 허용 중단하라! 앞서 토론에서도 내내 여야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고리로 공격에 나설 때마다 본회의장에선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곽규택 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1심 판결문을 읽자 민주당은 안건과 관련된 것만 이야기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7월 12일 날 김성태 회장에 대한 판결이 나와요. 이재명 전 대표의 판결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의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를 문제 삼으며 대장동 비리를 거론하자 비유가 잘못됐다는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대장동 비리 같은 경우에 일주일이나 열흘 만에 민주당 인사들 10명씩 입건해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면 민주당 의원들께서 그 수긍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적절한 예시입니다. 군 내 사망이든 장비 파손 사건이든 조사 체계는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 의원의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순직을 장비 파손에 빗댔다며 인면수심 정권의 민낯을 보여줬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말고도 민주당이 방송법 등 여러 쟁점 법안 추진을 예고한 만큼 남은 임기 내내 무제한 토론 정국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번 주 안에 수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 주쯤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경찰청은 내일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들의 혐의 적용과 송치 여부를 논의합니다. 경찰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용민 전 포병 7대대장 등 피의자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수사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현직 검사 4명 탄핵안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또다시 비판하는 등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학자 등 학계에서도 실제 탄핵이 이뤄질 가능성은 적고 이 대표 관련 수사와 재판만 늦추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해 검사 탄핵안에 공개 반발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이 다시 비판에 나섰습니다. 상대가 저급하게 나오더라도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는 발언을 내부 회의에서 내놓은 겁니다.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담당한 전현직 검찰 수사팀도 가세하는 등 검찰 내부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비리 의혹 수사를 이끌었던 차장검사는 만약 위법이 있다면 당시 실무 책임자인 자신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밝혔고
이 전 대표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탄핵이 진행되면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학계에서도 민주당의 탄핵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탄핵하려면 직무집행에 위헌 위법성이 있는지 또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따져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위법성을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법적인 해결이 아니라 정치적인 해결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역시 헌법재판소에 가서 인용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외부 기관의 수사나 내부 감찰이 이뤄지기도 전에 탄핵부터 추진하는 것 역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결국은 시간 끌기는 분명히 되고 재판 지연 내지 수사 압박은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겁니다. 다만 국회 차원의 조사 과정에서 탄핵 근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헌재의 탄핵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국회 상황을 지켜본 뒤 추가 대응 전략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인데 국회 청문회가 현실화할 경우 집단으로 불출석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첫 지명 소감 발표부터 전임 위원장 탄핵을 추진한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야권이 중단을 요구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며 강공을 예고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된 후 소감 발표에 나선 이진숙 후보자는 첫 공식 석상부터 강도 높은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전임 위원장들이 정치적 목적 때문에 탄핵 위협을 받고 잇따라 물러나야 했다며 현 사태를 비판했습니다. 현 정부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서 탄핵을 발의했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방송 장악을 했다면 이런 보도가, 이런 기사가 가능했겠습니까? 정권 출범 이후 일부 언론의 보도 사례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날선 지적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방송이 지금은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공영방송이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홍일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빌미가 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예정대로 마무리 짓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사 임기가 끝나면 마땅히 새 이사들을 선임해야 합니다. 임기가 끝난 공영방송 이사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2인 체제를 비판해온 정치권을 향해선 서둘러 야당목 방통위원을 추천해 위원회를 정상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야권은 대통령실을 향해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진숙은 이번에는 국민으로부터 또다시 탄핵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인사청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단체와 야권을 중심으로 이 후보자의 과거 MBC 재직 시절 행적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 최종 임명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7개 언론단체는 오늘 공동성명을 내고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7개 언론단체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권의 MBC 장악 최종 단계로 거론된 민영화를 밀실 추진하려다 발각된 이진숙 전 사장의 후보 지명은 윤석열 정권의 MBC 민영화 속내를 만천하에 드러낸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진숙 후보자는 김홍일 전 위원장이 준비해놓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친정부 이사진 낙하를 실행하기 위한 인사일 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MBC 장악 야욕을 버리고 이진숙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지난 총선 참패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는지를 놓고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던 한동훈 후보의 책임을 돌리자 한 후보는 다른 후보들도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취지로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원희룡 후보는 총선 당시 원톱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후보의 책임론을 또 한 번 꺼내들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자신이 비대위를 맡았다면 참패는 없었을 거라며 2달 전 크게 실패한 사람에게 대표를 또 맡겨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비대위원장은 원희룡, 선대위원장은 한동훈 세우는 게 최상의 경험도 살리고 어떤 인기도 살리는 방법이다. 저는 그걸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랬다면 과연 총선 결과가 이랬을까?
이에 나경원 후보는 원 후보가 인천에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에게 큰 격차로 졌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한 후보 실패를 말할 입장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가장 많이 찾은 곳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이었다며 자신은 이 전 대표를 이겨본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라는 건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선 과정에서 결국 총선을 지휘하신 분들은 이제 책임을 느끼고 자숙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한 후보는 자신을 겨냥한 참패 책임론, 갈등설에 일일이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경쟁주자들 역시 총선 당시 선거운동을 책임지는 가볍지 않은 자리에 있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후보 역시 전국선거의 공동선대위원장이셨고요. 윤상현 후보는 인천의 총괄선대위원장이셨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후보 발언에 원 후보는 SNS 글로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큰지 모두가 안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틀 연속 대구를 찾은 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에게 후보직에서 물러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 후보가 당선된다면 대통령과 갈등으로 당이 분열하고 무너질 거란 우려와 두려움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이 분열될 공산이 크고요. 또 이로 인한 당의 휴일증이 너무나도 커질 겁니다. 그래서 당을 위하고 대통령을 위한다면은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발휘해달라. 후보들 사이 설전이 격해지는 가운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수준 높고 품격 있는 선의의 경쟁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총선 패배 책임론 말고도 현안마다 후보들 간 난타전이 이어지면서 전당대회 이후 당내 화합이 이뤄질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게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7.23 전당대회 선거인단 규모가 역대 최대인 84만 3,292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선거인단 명부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김기현 전 대표가 선출된 지난해 전당대회 때보다 3,700여 명 늘어난 규모로 권역별로는 영남권이 40%로 가장 많고 수도권은 37%에 달했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항소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21일로 지정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제외 공간 파견 등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달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오늘 다시 장맛비가 시작됐고요. 내일까지 곳에 따라 시간당 20-3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게 얼마나 강한 비일까요? 시간당 강수량, 어느 정도부터 위험 신호인지 홍상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비의 강도는 1시간에 내린 비의 양인 강수량 또는 강우량으로 표현합니다. 신경을 써야 할 정도는 시간당 강수량 15mm부터입니다. 시간당 강수량이 15mm일 때는 와이퍼를 사용하지 않으면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굴곡진 도로에는 물 웅덩이가 생기게 됩니다. 시간당 30mm의 비가 내리면 우산을 써도 이동하기가 어렵고 운전할 때 시야 확보도 힘든 수준이 됩니다. 지하차도처럼 지대가 낮은 곳에서는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내린다는 예보나 방송이 나오면 거리에 물이 차오르고 자동차의 정상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시간당 70mm의 비가 내리면 하천 가까이 있는 차량이 물에 잠기기 시작해 피해가 발생합니다. 특히 국지성 호우와 지형적 요인이 겹치면 피해는 더 커집니다. 지난 2022년 8월 한반폭우로 강남대로와 서초대로 일대의 침수 사태 당시엔 시간당 100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 정도 강수량이면 도로에선 차량이 물에 뜨고 지하는 물론 건물 하단까지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강수량이 많아질수록 피해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지형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폭우 강도에 비해 호우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비교적 적은 강수량이지만 짧은 시간 비가 집중될 경우 여전히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장마가 국지성 집중호우 경향을 보이고 있는 데다 대기 불안정과 저기압으로 올여름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충남 보령댐 홍수 조절을 위해서 오늘 오후 2시부터 수문을 열고 방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방류량은 초당 30톤으로 최대 초당 100톤 정도의 물을 흘려보낼 계획입니다. 공사 측은 이번 방류로 보령댐 하류 화산교와 노천교 일대 하천 수위가 최대 1.5m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대마초가 합법화된 나라나 지역을 여행할 때 대마가 들어가 있는 식음료를 의도치 않게 먹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미국 일부주, 캐나다, 태국 등은 대마초가 합법인 지역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식당이나 편의점에 가면 대마가 함유된 음료수나 쿠키 등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이 많이 여행하는 태국에서는 대마 삼겹살을 팔고 있는데요. 대마잎쌈이나 대마가 함유된 소금을 곁들인 삼겹살인데 언뜻 보면 한국에서 파는 삼겹살과 비슷해서 무심코 먹을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무알콜 대마 소주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역시 한국 소주 디자인과 비슷한 모양이죠. 대마 성분 포함이란 문구가 있지만 태국 현지어로만 표기돼 일반 소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음료를 구매할 땐 대마를 의미하는 그림, 잎사귀 문양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하고요. 또 영문으로 대마가 표기돼 있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또 캐나다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환각 버섯을 팔거나 일부 동남아 국가에선 클럽 등 유흥업소에 마약 사탕이나 환각 풍선 등 불법 환각 물질이 나돌기도 하는데요. 특히 관광객을 대상으로 마약을 투약하게 한 뒤 납치나 감금 등 2차 범죄를 시도하거나 수사기관 신고를 빌미로 금전을 갈취하는 셋업 범죄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국정원은 올해 초 태국에서 사은품으로 받은 젤리를 먹고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가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사례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대마 성분이 함유된 식음료를 합법 국가에서 섭취해도 불법이고 또 처벌도 받을 수 있는 만큼 해외여행 시 경각심을 가지고 특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 경남 통영에서는 휴어기를 마치고 멸치잡이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조업 초기 어황이 그리 좋진 않지만 업계에서는 앞으로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멸치업계 황금어장으로 알려진 통영 욕지도 인근 바다. 배로 1시간 반가량 달리니 멸치잡이 배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석 달 동안 쉰 뒤에 본격적인 멸치잡이가 시작된 겁니다. 팽팽한 그물을 끌어올리니 은빛 멸치가 올라옵니다. 건져 올린 멸치는 신선한 상태에서 바로 삶아 말립니다. 아직은 조업 초기라 미리 판단하긴 어렵지만 지난해보단 어항이 다소 좋지 않아 어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수온 상승, 바닷물이 온도가 예년에 비해서 1년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멸치가 예년에 비해서 반토막 정도 난 것 같고. 건조를 마친 멸치가 경매장에 오릅니다. 품질 좋은 멸치를 선점하려는 중도매인들의 눈치 싸움이 치열합니다. 멸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1kg에 평균 9,600원가량에 거래됐습니다. 조업 초기 어항은 좋지 않지만 업계에선 점점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치어 자체가 4월 달에는 조금 부진했는데 올부터 해가지고 수온도 맞춰지고 먹이류들도 좀 원만해지고 해가지고 아마 예년 평년작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협은 올해 목표 위판액을 85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통영 멸치잡이는 욕지도 등 남해안 인근에서 내년 3월까지 조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영화 데드풀과 울버린의 개봉을 앞두고 주인공 라이언 레이놀즈와 휴 잭맨이 우리나라를 함께 찾았습니다. 박순표 기자가 만났습니다. 히어로 생활을 접고 평범한 중고차 판매원이 된 데드풀이 뜻하지 않게 거대한 위기에 휘말림. 어쩔 수 없이 울버린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면서 좌충우돌 모험이 시작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죽여도 죽지 않는 두 영웅이 만나면 얼마나 무적이 될까라는 질문에 충실히 답하는 영화입니다. 그러면서 현란한 입담과 수위 높은 액션의 데드풀과
진중하면서 파괴력 있는 액션에 울버린의 매력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I think what I loved about the script the most when I read it was that it was scratching at an itch that I'd had playing the part for 25 years of showing things that I'd tried to get out but couldn't. 영화 산업으로 보면 디즈니가 20세기 폭스를 인수하면서 데드풀과 울버린의 만남이 가능해졌습니다. 1, 2편을 통해 15억 달러가 넘는 흥행 수익을 기록한 데드풀이 인기가 시들해진 마블 시리즈에 합류해 어떤 긍정적 효과를 낼지가 관심입니다. Korean cinema is, one of the greatest platforms of art on the entire planet, of course. Yes. I can't think of a scenario in which I would be more nervous than that. 휴 잭맨은 서울시 친선대사를 맡을 정도로 할리우드의 대표적 친한파 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It's so good to be back in Seoul. My 6th time here. I love being in Korea.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I'm so excited to bring this movie to you, which means so much to all of us. Yes,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한국을 찾는 레이놀즈도 딸의 가장 친한 친구가 한국인이라며 K-팝에 대한 관심과 함께 프로야구 관람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We got to see one of the most beautiful baseball stadiums and team. It was the most magical evening that we had here already. So it just gets better and better. And thank you for the incredibly warm welcome. 이번 영화는 박물관이 살아있다 시리즈로 연출력을 인정받은 숀 레비 감독이 맡았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두 히어로가 만들어내는 좌충우돌 코믹 액션 데드풀과 울버린은 이달 24일 개봉합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이재훈, 구교환 주연의 새 영화 탈주가 개봉 당일 11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면서 박스오피스 1위로 출발했습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을 보면 이종필 감독이 연출하고 이재훈, 구교환이 주연한 탈주는 목숨 걸고 탈북하는 북한 군인을 둘러싼 추격전이 벌어지는 이야기로 어제 개봉한 뒤 11만 2천여 명이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12일 개봉과 동시에 줄곧 1위를 지켰던 영화 인사이드 아웃 2는 2위로 밀려났지만 누적 관객 수 591만여 명으로 600만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리가 잘린 환자의 신경계와 연결을 해서 생각한 대로 구부리거나 발목을 돌릴 수 있는 고성능 로봇 의족이 개발됐습니다. 머지않아서 하이킹이나 춤추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인데 미국 연구진은 5년 안에 상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튜권 기자입니다. 기존 의족과 새로 개발된 로봇 의족의 성능을 비교한 영상입니다. 로봇 의족을 착용했을 경우 동작이 훨씬 빠르고 자연스럽습니다. 경사로나 계단처럼 장애물이 있는 환경에선 더욱 뚜렷하게 성능 차이가 드러납니다. 미국 MIT 연구진이 개발한 로봇 의족의 핵심은 절단된 다리 부위의 신경을 온전히 의족과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수술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We then put sensors on those muscles to detect activations and movements, and those data are then decoded by small little computers on the robot. 덕분에 미리 입력된 보행 패턴에 따라서만 작동하는 기존 의족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생각한 대로 의족을 구부리거나 돌릴 수 있어 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고난도의 활동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This suggests an exciting future. They could dance or do all these non-cyclic, non-steady motor tasks. 당연하게도 의족 착용에 따른 통증은 줄어들고 의족을 자기 신체처럼 여기는 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슨의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5년 안에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연구를 이끈 휴어 교수는 40여 년 전 암벽 등반에 나섰다가 동상으로 두 다리를 잃은 장애인입니다. 또 이번 연구에는 한국인 송영근 연구원도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60조 원에 이르는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우리 업체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비자금을 조성해 해상 자위대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캐나다는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12척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이 우리 업체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회사가 하청업체와 하지도 않은 거래를 한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년이 넘는 동안 10수억엔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비자금이 해상자위대 잠수함 승조원에게 접대비와 금품을 제공하는 데 쓰였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衝撃でした。いや、噂は全く聞いたことないです。潜水艦って河川市場なんでね、わざわざ便宜を図る意味がわかりません。 일본 정부는 유감을 표시하면서 엄정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自衛隊員の規律違反の疑いの調査、当該核取引に伴う過払いの有無などについて調査を実施しているものと承知をしております。 가와사키 중공업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 25척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척의 수리를 맡고 있습니다. 수리 계약은 연간 100수십억엔에 이르는데 방위성은 비자금 액수만큼 정부에 과다 청구된 부분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허위 거래를 비롯한 부정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일본의 잠수함 수출 전략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으로 발생한 피난민이 전체 인구의 90%에 달한다고 유엔이 현지 시각 3일 밝혔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안드레아 데 도메니코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국장은 가자지구 주민 10명 가운데 9명은 전쟁이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후 최소 한 차례 최대 10번까지 피난을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도메니코 국장은 이전까진 피난민을 약 170만 명으로 추정했으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와 이후 북부 공격으로 피난민이 추가로 발생해 190만 명까지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대서양에서 발달한 허리케인 베릴의 위력이 상당합니다. 베네수엘라 등 카리브해 주변 지역에서 1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가운데 허리케인은 이제 멕시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주혜 기자입니다. 자메이카 수도 킹스턴의 해안가. 높은 파도가 쉼없이 몰아치고 밀려드는 물에 차바퀴는 반쯤 잠겼습니다. 거센 바람에 나무도 전선도 마구 흔들리고 이 상황을 생중계하는 기자 역시 똑바로 서 있지 못합니다. It's hard to remain standing because the winds are just very, very powerful. And this is not over yet. We have seen how lots of debris have been blown off in the last few minutes. 관측 이래 최고로 달아오른 대서양의 수온 탓에 이례적으로 이른 시기 발달한 허리케인 베릴이 카리브해 곳곳에서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베릴은 한때 가장 강력한 5등급까지 위력을 키웠다 다시 4등급으로 내려왔지만 최대 풍속이 여전히 시속 230km 수준입니다. 곧 유카탄 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여서 멕시코도 비상입니다. 대표적 휴양지 칸쿤 공항은 얼른 비행기를 타고 떠나려는 관광객들로 붐비고 Perdí mi vuelo y me voy a tener que ir hasta mañana en la mañana. Espero sí poder salir porque ya me urge irme. Está el aeropuerto llenísimo, hay un desastre y pues bueno, ojalá que mañana podamos salir. 백사장에선 거북이 알이 휩쓸려 가지 않도록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베릴은 이번 주말 멕시코만을 지나 멕시코 동부와 미국 텍사스주 남부 국경 부근으로 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기상예보관들은 허리케인이 유카탄 반도를 지나면 열대성 폭풍으로 강등될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과 남원시 등에 따르면 남원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식중독 의심 환자가 74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의심 환자가 나온 학교 수도 15곳에서 22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전북교육청과 남원시는 여러 학교에서 집단으로 의심 환자가 나온 점으로 미뤄 특정 업체가 납품한 식재료에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들 학교의 급식을 잠정 중단하고 단축 수업을 하거나 대체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입니다. 전반기를 마친 프로야구에서 어느 팀도 우승과 꼴찌가 모두 가능할 만큼 역대급 순위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관중은 역대 최소 경기에 600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몰이로 화답했습니다. 이경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두 720게임 가운데 418경기, 전체 일정의 58%를 소화한 프로야구 전반기는 그야말로 혼전 그 자체였습니다. 1위 기아부터 최하위 키움까지 13경기 차. 기아도 승률 6할을 넘지 못하고 키움은 4할을 훌쩍 넘습니다. 4월까지 1위와 꼴찌팀의 승차가 13게임이었는데 2달 넘게 그 차이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순위만 조금씩 바뀌었을 뿐 상하위팀 구분 없이 물고 물리는 접전을 이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점에선 1위 기아도 5위 밖으로 떨어질 수 있고 하위권인 하나와 키움도 5강 이상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그림입니다. 어린 친구들도 이렇게 좋은 기운 받아가지고 또 강한 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후반기 때 또 좋은 경기력으로 팬분들 즐겁게 해드릴 수 있게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이러한 열띤 순위 싸움에 야구 팬들의 발길은 경기장으로 몰렸습니다. 전반기 마지막 날 600만을 돌파해 사상 첫 1000만 관중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아슬아슬하지만 1위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는 기아의 관중이 지난해보다 77%나 늘었고 두산은 80만이 넘는 최다 관중을 끌어모았습니다. 20대 여성 팬들의 눈에 띄는 증가와 40초 미만 프로야구 영상의 SNS 허용, 그리고 류현진의 복귀 등도 전반기 흥행을 이끈 요인으로 꼽힙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야구 기아가 3일 연속 삼성의 역전승을 거두고 1위로 전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기아는 3대2로 끌려가던 8회 최영우의 2루타로 동점을 만들고 9회 투아웃 이후 박정우의 2타점 결승타와 소크라테스의 투럼토를 앞세워 8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LG는 임창규의 6이닝 1시점 호투에 힘입어 키움의 연승을 6경기에서 가로막고 3대2로 승리해 2위를 지켰습니다. 두산은 양의지와 양석환의 2경기 연속 홈런과 6회까지 무실점한 곽빈의 호투로 롯데에 6대3으로 승리했고 NC는 연장 12회 데이비슨이 끝내기 투런 홈런을 터뜨리며 SSG를 2대0으로 눌렀습니다. 페라자가 3타점, 안치홍과 황영묵이 2타점씩을 올린 한화는 KT를 13대5로 물리쳤습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이 고작 3주 남은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간의 충돌이 오히려 격해지고 있습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체육회를 계속해서 비판하자 이기용 회장은 국정농단의 부활이라는 말까지 꺼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대건 기자입니다. 대한체육회 임시 대의원 총회, 이기흥 회장이 작심한 듯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향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장관께서 정말 현실을 알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누가 써주는 거를 읽기만 하는 건지. 체육회가 추진하는 연임 제한 해제와 예산 관리 문제에 대해 유인촌 장관이 강하게 비판한 것을 두고는 직권 남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더 나아가 박근혜 정부 당시 있었던 국정농단 사태까지 언급했습니다. 끊임없이 압박을 하고 밀어붙이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저는 국정농단 그 세력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 총회에서 체육회 이사의 연임 제한을 풀도록 정관이 개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체육회 지도부에 대한 비판 의견도 나왔습니다. 우리도 한번 문체부가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개입을 한다라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체육회는 문체부에 정관 개정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이미 문체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유인촌 장관은 여러 차례 대한체육회가 이기흥 회장 체제로 8년을 했다며 문체부 간섭도 없이 마음대로 운영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장관은 한 해 4,200억 원에 이르는 체육회 예산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직접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체육회는 월권이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와 체육회가 장군 멍군하면서 격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YTN 이대훈입니다.
다가오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 체조 대표팀이 최대 4개의 메달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올림픽에 도전하는 김한솔과 이제 어느덧 맏언니가 된 여서정이 후배들을 이끕니다. 보도에 김영수 기자입니다. 세계 대회나 뭐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런 거에서 이제 다들 다 이제 메달이 있는데 이제 올림픽에서만 아쉽게 없어요. 아시안 게임 체조 마루운동 2연패, 여홍철, 김수면까지 대선배들의 기록을 이은 김한솔은 일찌감치 파리 무대를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이제 메달과 색깔 상관없이 시상대 위에 올라가는 게 목표입니다. 10년 넘게 태극마크를 달고 맞이한 세 번째 올림픽. 20살을 전후로 전성기를 누리는 체조에서 20대 후반 김한솔은 어느덧 노장이 됐습니다. 이전 3기에 나서는 김한솔은 스스로 노련함을 가장 큰 무기로 꼽습니다. 리올림픽에서는 이제 조금 어리기도 했고 이제 많이 미숙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제 좀 나이에 맞게 이제 노련함으로 도쿄에서 깜짝 메달을 남겼던 여서정도 다시 날아오를 채비를 합니다. 여홍철의 딸이라는 무게 대신 이번엔 대표팀 맏언니라는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36년 만에 출전하는 단체전, 그리고 자신의 두 종목인 도마에서 메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합도 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연기를 하도록 그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체조 대표팀의 목표는 역대 최대인 메달 4개. 파리에서의 화려한 비상은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이 레온즈 에더르 국제대학 스포츠 연맹 회장에게 명예 8단을 수여했습니다. 조정원 세계 태권도 연맹 총재는 하계 세계대학 경기에서 태권도가 육상과 수영에 이어 금메달 23개로 세 번째로 메달이 많은 종목이라며 태권도에 대한 각별한 지원과 관심에 명예 단증을 수여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스스로 생각하는 정신건강 상태가 2년 전과 비교해 악화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15세에서 69세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지난 1년간 정신건강 문제를 겪었다고 답한 비율은 73.6%로 2년 전 같은 조사와 비교해 10%포인트가량 증가했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취약 시간대인 밤사이 일부 지역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내일까지 충남 많은 곳에 100mm 이상, 경기 북서부에도 8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가겠지만 습도가 높은 탓에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3도를 보이겠고요. 강릉은 26도, 대구는 25도로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도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전국적으로 무덥겠습니다. 서울이 28도, 대전은 30도, 대구는 33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 대부분 그치겠지만 주말에는 또다시 전국에 강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